매년 올라오는 현주조사 다빈도 부당 청구 사례 이번 연도에도 올라왔는데, 부당 청구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하게 청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같이 연동이 되고 25년 12월부터 있을 재지정 심사에 연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하는 현지조사 부당 청구 사례를 아주 짧게만 한번 살펴보면서 간단한 대응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요청이 있으면 후속으로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우선 주간보호센터 두 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보호 첫 번째 사례입니다. 주간보호에서 복지사 한 분하고 간호조무사가 근무시간 내에 외부 기관 교육에 참석을 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을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고 청구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 근무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직원 한 명이 한 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채워야 하는 시간을 기준 근무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달력의 검정 날짜 곱하기 8시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검정 날짜 곱하기 8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25년 1월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검정 날짜가 쉬는 날이 많아서 18일밖에 되지 않죠. 이렇게 18일일 경우에는 여기다가 8시간을 곱하면 144시간이 나오는데, 이 시간이 매월 다르겠죠. 어떤 달은 검정 날짜가 20일인 경우도 있고 어떤 달은 21일일 때도 있고 22일인 날도 있을 거예요. 그 월마다 정해지는 것이 그리고 월마다 변경되는 것이 기준 근무 시간인데, 이 시간을 인정하는 공단의 기준은 지자체에 신고된 본인의 직종으로, 간호조무사면 간호조무사로 해당 업무를,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은 인정하지 않고, 시간이 모자라면 청구를 하지 말아야 된다, 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간을 잘 맞추거나 기준근무 시간 이상의 근무를 잘 하거나 돈을 덜 받거나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외부 교육기관에 교육을 갔는데 근무 시간으로 청구를 해서 환수를 했다는 것인데요. 왜 환수를 했는지 기준 법령을 써놓은 것을 한번 살펴보면, 인력 배치를 제대로 법에 해야 된다. 그리고 기준 근무 시간을 맞추고 이 배치를 위반하면 수급자 전체에 대해서 금액을 적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종사자 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교육이 보통 이런 출장은 하루에 8시간 내에서 실제 그 출장이나 교육에 소요된 시간만을 인정한다. 이 내용을 보면 모두 인정하는 게 아니죠. 실소요 시간만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단이나 지방자치 그리고 외부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은 각 직종에 연관되어 있는 직종에 연간 16시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그 외 시간은 시간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전체 어르신에 대한 환수를 진행했겠죠. 실제 이 사례가 다빈도라고 올라온 내용인데,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그 외 외부기관이라고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럼 모든 외부기관이 다 되는 건가? 관련만 있으면 간호사 관련 그 부분만 교육 받으러 가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교육 시간 인정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오는 내용이거든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직원들 역량 강화하겠다고 교육을 보내고 청구를 했는데 시간 인정이 안 돼서 환수될 수도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괜찮을까요? 저희도 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건이고, 실제 이번 다빈도에도 올라온 건이라서 공단에 문의를 여러 번 좀 해봤는데요. 저희가 찾은 방법은 되게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근데 찾은 방법은, 교육을 계획하시게 되면 공단에 먼저 전화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교육 계획을 세울 때 아예 공단에 전화를 해보는 겁니다. 선생님, 혹시 저희가 이번에 땡땡 기관에서 주관하는 무슨 어떤 평가에 의해 이런 제목으로 교육이 몇 월 며칠에 있는데 이거 저희 청구할 때 시간 인정될까요? 이렇게 아예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교육 자체가 교육 계획이 잡혀 있고 교육 제목과 일자 이런 게 다 잡혀 있다면, 그걸 공단에다 이야기를 했을 때 인정이 돼요 라고 하면 청구, 그렇지 않으면 청구하지 않거나 휴가를 쓰고 교육을 가는 것이 가장 실수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교육이 인정되냐 안 되냐 논란도 없고, 청구할 때 대표님께서도 안심이 되죠.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미리 이 교육을 가기 전에 계획을 세울 때 공단에 전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주간보호 목욕 서비스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목욕 서비스 제공 시에 요양보호사가 아닌 시설장이 몸 씻기를 제공을 했는데 이게 환수가 된 건이네요. 보니까 목욕 서비스 회당 3,000원 청구했다고, 이 3,000원을 청구를 했는데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훨씬 크겠죠. 어르신 옷을 벗거나 할 때 보조는 같이 할 수 있지만 몸 씻기기는 요양보호사 고유 업무인데 이거를 시설장 했다고 해서 환수한 거예요. 와, 이거 처음 보는 분들은 이렇게 까다롭고 디테일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이런 사례 말고도
이런 유의 그 다빈도 사례들은 간호사가 할 업무를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했다. 뭐 특히 요양보호사가 할 업무를 다른 직원들이 했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위생원이 요양보호사 관리를 했다. 위생원이 뭐 빨래 위주로 일을 안 하고 청소 위주로 했다. 이런 그 업무 분장에 대한 환수가 엄청 많거든요. 예, 첫 번째 사례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공단은 지자체에 신고한 업종으로 그리고 그 직원이 그 업종으로만 일을 해야 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환수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이게 좀 따지고 들면요, 이게 굉장히 악법입니다. 예, 업무 분장이라는 게 사실은 소규모 기관일수록 그리고 초기 기간일수록 업무 분장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직원이 많지 않은데 쉽지 않거든요. 소규모 기간일수록 초기 기간일수록 이 일 저 일 내일이다 생각하고 함께 해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각 직종의 일을 정확히 구분하면 기관 대표님 입장에서는 속히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뭐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첫 번째는 법령이나 고시를 한 번쯤은 대표님이 숙지하시는 겁니다. 시설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의 범위, 그 직종의 일의 범위를 함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면 목욕 서비스 제공 과정 중 몸 씻기는 반드시 요양보호사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명확하게 뭐 지침에 적혀있는 뭐 고시에 적혀있는 내용들은 웬만하면 철저하게 지키는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면 적혀있으니까. 예,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 중에 뭐 조리 업무, 조리 업무는 조리원이 하는데 이 범위가 법으로 정하지는 않아도 뭐 고시로 정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잡아볼 수는 있겠죠. 조리 업무가 어디까지일까요? 뭐 식사 준비, 뭐 조리실 전체 관리, 설거지, 뭐 식판 소독 이렇게 딱 떠오르는 업무. 그러니까 이제 단체로 급식을 한다고 하면 떠오르는 그런 업무. 이거는 조리원이 해야 되는구나라는 이런 그 생각이 드는 그런 업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구분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법령을 한 번쯤은 읽어서 이런 범위에 대한 업무 범위에 대한 각 직종별 업무 범위에 대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는 게 좋고, 특히 적혀져 있는 부분들은 지키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업무 분장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업무 분장표는 각 직종마다 그리고 직종과 선생님마다 할 일을 적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 팁을 좀 드리면 각각 그 개인들 그리고 각각 직종에 따른 업무도 적지만 공통 업무 칸을 하나 더 만드세요. 공통 업무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주간보호라면 공통 업무의 송영, 생활실, 수급자 주의 정돈, 뭐 소독, 뭐 사무실 직원 공통사항으로 뭐 사무실 주변 정리 정돈 같이 공통 업무로 지정할 것은 함께 할 수 있게 정해주시고 그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명한테 몰아주면 안 돼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아시다시피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가 업무 분장을 하려고 해도 직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직원 수가 충분하지 않다면 업무 분장 쉽지 않아요. 결국에는 뭐냐면 어르신 숫자를 최대한 늘리고 함께하는 직원들을 늘리게 되죠. 어르신 숫자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직원들을 늘려서 안정기로 올라와야 업무 분장은 가능하다는 것,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 방문 요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 사례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신고를 했는데 본인 공기계를 머리 좋아요. 공기계를 수급자 가정에다 두고 다니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인근 지인, 거기 이제 그 동네에 사는 지인한테 찍어달라고, 시간에 맞게끔 찍어달라고 해서 환수가 됐다. 부당사례 2번,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2인에게 전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요양보호사 서비스 시간 종료에 맞춰서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모친이 어머니한테 시켜가지고 서비스 시작 종료에 맞춰서 태그를 대신 학교 대리 출석도 아니고 대신 태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태그를 잘못 찍은 부분에 대해서 태그 전송이 됐죠. 그러니까 뭐 9시에 출근했다, 뭐 12시에 퇴근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님은 했네, 잘하셨네, 이것만 확인하고 모를 수가 있죠. 왜냐면 그 거리상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어도 이미 청구는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청구 이거 틀렸네, 어떡하지, 이거 선생 어떡하지,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환수된 걸 텐데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들이 작정하고 속인 건데 급여는 다 나갔고 환수는 지금 몇 배로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어떻게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냐면 첫 단추부터 잘 끼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 단계에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그 교육들을, 신규 교육들을 같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교육을 할 때 이 내용을 같이 듣는 거예요. 해당 근로는 선생님이 어르신을 직접 돌보고 기관에서 정한 계획과 시간에 따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된 시간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때만 급여가 제급되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저희가 속을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선생님 민형사상 책임도 지셔야 되고 급여도 다시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그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서약서를 작성하는 건 선생님들을 협박하려고 만드는 서약서가 아니고요, 제대로 근무를 좀 하시라고 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성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성격으로. 그리고 모니터링 때 이런 방법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데, 보호자 상담을 할 때, 모니터링 할 때 실제 요양보 선생님이 잘 오시는지, 서비스에 문제는 없는지 꼭 확인하셔서 절차를 만드셔서, 물론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려면 속아 넘어가겠지만 어르신 보호자님들이 본인 부담금을 제대로 내는 분들이라면 이게 돈을 내고도 서비스 제대로 안 하면은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정하고 센터장님과 이 요양보 선생님들이 짜고 원래 없는 일을 태그를 찍어가지고 금액을 뻥튀기 하는 부분들은 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말 억울하게 내가 모르고 있다가 대표님이 안에서 그 어르신실 서비스하는 구간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모르고 있다가 청구를 이렇게 환수를 당하는 사례라면 미리 근로계약부터 교육도 철저하게 하고 사유서도 작성을 하고 서약서도 작성하는 게 적법한 절차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모니터링 할 때도 계속 확인을 하셔야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방문 상담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급자의 욕구 급여 제공 계획을 매월 작성해야 되죠. 그런데 이때 서비스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그 시설장님이 태그를 찍었고 사회복지사가 모니터링하지 않아서 환수를 했다라고 하는 사례가 올라왔어요. 첫 사례랑 어떻게 보면 이게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또 무방한데요. 다른 사례지만 사회복지사 방문 상담은 수급자 상담의 성격도 있지만 제대로 서비스를 받고 계신지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 즉 모니터링 절차예요. 이 절차를 제대로만 지켰다면 환수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각 수급자 집에 가산 사회복지사는 가산을 받는 기준을 받는 사회복지사는 월별 1회 방문을 해서 방문 상담을 하고, 그 상담에 대한 내용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고 있는지, 그리고 또 원하는 건 뭔지, 욕구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그 내용을 상담 일지, 그러니까 업무 수행 일지에다가 작성을 해야 그래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단순하게 갔다 왔다 이게 모니터링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실제 서비스 제공 과정에 방문을 해서 서비스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상담, 그리고 욕구까지 파악을 해서 적어야, 그래야 제대로 모니터링을 해야 요양보 선생님이 잘하고 계신지 내부에서도 알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만 하면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서 환수가 된 사례예요. 그 외에도 많은 사례들을 올려주셨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현지 조사에 있어서 다빈도 환수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직원들의 근태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제때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하는지, 출근해서 퇴근하는 동안 해야 할 일을 각 직종에 맞게 잘 수행하는지,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부당 청구 기간이라는 오명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더 다른 내용들을 더 해도 되겠지만 이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현지 조사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주시고 경영 관련 무료 상담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다면 댓글 남겨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죠?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